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혜린이 기초교육 클래스 세 번째 금주의 섹터를 또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1부에서 지금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금주의 섹터와 대표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일단은 클래스 1과 2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바이오테크 기업, 거기 이제 대표적인 모더나나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 관련 섹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엑손모빌과 쉐브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준비한 거는 금융 관련 섹터고요. 거기서도 이제 은행 관련 주로 이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융 섹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산업적으로 분류를 해본다라고 하면 은행, 그리고 보험, 신용 서비스, 기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단 은행의 이제 대표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컴퍼니, 그리고 시티그룹이 있습니다.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인터내셔널 그룹 AIG가 있고요. 메트라이프, 그리고 프루덴셜, 첩가 있습니다. 신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네, 비자랑 마스터카드, 페이팔 홀딩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여기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카드로 지금 유명한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블랙스톤, 찰스 스왑, 골드만삭스, 블랙락 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기업만 제가 일단 간추려서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은행 산업에 대한 이제 대표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은행 중에서도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가져왔습니다. 각각의 이제 JP모건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미국 뉴욕에 상장되어 있고요.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커는 JPM입니다. JPM. 그리고 시총은 5,050억 달러입니다.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비자 및 커뮤니티 뱅킹, 그리고 기업 및 투자은행, 상업은행, 자산 및 자산관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기초적인 은행에 대한 일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 커뮤니티 뱅킹에서 뭐 예금, 대출 뭐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및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전략 및 구조 자문, 그리고 주식 및 부채 시장 자본 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및 지방정부, 그리고 뭐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펀드 솔루션, 그리고 은퇴 상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 같은 거는 앞전에 있던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궁금하진 않을 텐데요. 일단 JP 모건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합병이 있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합병하면서 거대해진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먼저 이 존 피어폰트 모건이라는 사람, 그래서 존 J 그리고 피어폰트 P, 그래서 JP 모건, 이분이 이제 설립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871년에 드렉셀 모건 컴퍼니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879년에 북태평양 철도 완공에 이제 자금을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기 말까지 이 금융회사에서 이 부분을 이제 꽉 잡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최고를 계속 달리고 있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이제 잘 끌고 갔었던 JP 모건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3년 뒤인 1882년에는 에디슨 컴퍼니 투자를 해요. 에디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발명가 에디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이 여기다 투자를 해주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소를 이제 만들면서 뉴욕 최초로 처음으로 그 발전소로 전기가 통하는 사무실을 얻게 돼요. 그 당시 JP 모건이. 그래서 뉴욕의 최초의 전기가 어떻게 보면 전기가 통하는, 그쵸? 전기가 보급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89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슨 컴퍼니랑 여기 이제 쌍대 마차로 이제 있는 톰슨 기업이랑 지금 합작을 해서 이제 인수를 해서 서로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조직하는데 기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1년에 US 스틸이라는 조직,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철강왕 카네기라는 분이 계세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철강에 대한 부를 축적했던 분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나이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1년 같은 경우는 JP 모건이 이제 카네기한테 이제 찾아가서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을 하겠다. 이제 달라. 대신에 금액을 이제 크게 제시를 해요. 그때 당시에 총 15개의 기업이 합작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 US 스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가장 큰 카네기 회사서부터 해서 나머지 14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네기한테 그때 당시에 4억 8천만 달러?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인데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흔쾌히 OK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카네기가 흔쾌히 OK를 하면서 JP 모건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US 스틸 조직을 인수 합병하고 이제 조직을 합병하는데 이제 큰 기여를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같은 경우는 파나마 운하에 이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요.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이 파나마 운하, 여기서 사실상 프랑스가 먼저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먼저 공산화에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자본금도 그렇고 내부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혼자서 못하다 보니까 미국이 개입을 하게 돼요. 거기에 따른 자금 조달을 또다시 이제 JP 모건이 해주면서 또 한층 더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년 뒤인 1907년에 이제 미국 경제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드 중앙은행이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JP 모건이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뭐 구조조정이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고 뭐 합병을 하고 이런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투자의 기재 제시 리버모어가 이때 당시에 미국 경제 대공황을 예측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매도로 어마어마한 베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베팅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었는데 JP 모건이 찾아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좀 공매도 좀 줄여달라 하면서 좀 간곡히 부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자기 이제 평생 동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다녔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JP 모건은 이제 파워가 셌었었고 이때 당시에 힘을 엄청나게 키웠었고 성장을 많이 했었던 기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설립 연도서부터 지금 역사가 깊은 기업이고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뭐 1915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졌을 때 이제 전쟁 준비 기간에 연합국의 이제 구매대리인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는 황폐해진 유럽에 이제 뭐 재건에 어떻게 보면 좀 힘써주고 거기서 이제 전후 유럽에서 은행과 은행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47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이제 빠르게 일본과 독일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먼저 독점, 어떻게 보면 선 진출을 하면서 거기서 먼저 뽑아갈 수 있는 거 뽑아가고 독점을 하면서 이득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져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1998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었고 자주 얘기 드리는 엑슨모빌의 이제 합병 거대 기업들이 합병해서 나와준 엑슨모빌의 합병에도 고문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20년도 지금 3, 4분기보다는 그쵸 21년도 1분기까지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어쨌든 이제 코로나 쇼크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2분기 때 이제 조금 실적 자체가 좀 꺾였던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미 연준 점도표를 보시더라도 향후 1년에서 3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로 봤었을 때는 은행주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대 마진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 그 부분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좀 변동성이나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이제 그렇게 좀 마음에 드시진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 고점과 고점을 잇는 선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시면 제 기초교육이랑 내용들 이제 잘 정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구간대가 수렴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발산을 하는 추세죠. 이미 이전에 삼각 수렴 형태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던 추세에서 여기서 발산을 하면서 지금 평행 채널 파동을 이으면서 계속적으로 가져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1800년대부터 있었던 기업에서 이제 100년 이상, 뭐 150년 가까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전통 있는 기업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은행주다 보니까 일단 배당도 확실해요. 자본금도 빵빵하고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좀 보셨을 때 지금 아직 꾸준히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주식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아가는 주식으로 보셔도 되고요. 향후 지금 뭐 1년에서 3년 사이까지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뭐 장기 10년까지도 보셔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샬롯에 본사가 있고요. 티커는 BAC 그리고 시총은 3,722억으로 일단 뭐 JP모건보다 조금 적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슈머 뱅킹 그리고 글로벌 자산 관련 솔루션 그리고 투자 상품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컨슈머 뱅킹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을 위한 뭐 개인 저축, 투자, 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얘네는 메이저라고 봐주시면 돼요. 뒤에서도 이제 또 설명드릴 텐데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자산관리 뭐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상업대출, 임대무 계약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글로벌 투자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탁은행, 중개, 투자관리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이게 남아있네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먼저 얘네는 여러가지 이제 그 전에 시작이 어디냐 계속적으로 합병하면서 계속 커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시작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아마데오 피터 지아니니 이 사람부터가 시작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이탈리아를 먼저 설립을 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립자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이 사람 이전으로 봤었을 때는 은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나 기업의 이제 좀 산유물이다. 그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은행이었었고 서민이나 노동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들의 사명감을 갖고 이분이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은행을 좀 추구를 하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엄청나게 컸던 세계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던 1906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뭐 피난을 가고 그때 당시에 모든 은행이나 뭐 점포나 이런 데 닫고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던 시기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었겠죠. 그만큼. 뭐 집을 잃던가 아니면 일자리를 잃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지아니니 같은 경우는 그런 불쌍한 서민들을 그냥 와서 어떻게 보면 면접과 그리고 사인만 있으면 대출을 해줬었던 최초의 은행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서민을 대출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좀 파격적이었죠. 이제 무담보 대출을 했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무담보 대출을 했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역사상으로 가장 착한 기업, 착한 은행으로 지금 좀 꼽히고 있고 대중들이나 이제 개인들에게 굉장히 환영받고 존경받았던 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찰리 채플린의 이제 미국 연예인 협회를 이제 설립하는 데도 지원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월트 디즈니의 이제 백설공주 제작에도 지원을 하면서 다각도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927년에 이제 리버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리고 28년에 LA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사명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변경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군수 산업을 지원을 하면서 한층 더 이제 성장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8년에는 신용카드 뱅크 아메리카드를 발급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게 비자로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전 세계 다 알고 있는 비자 카드, 그쵸? 비자로 변경됐고요. 98년도에는 이제 네이션스 뱅크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사명은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2008년 9월에 이제 거대 투자 기업인 메릴 린치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업 각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컨슈머 뱅킹 개인을 위한 개인에 대한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주력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공격적으로 이제 좀 많이 가져가는 기업이고 일단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메릴 린치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2대 안에 드는 은행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없이 많은 얘네도 합병을 좀 거치면서 지금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됐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봤었을 때 얘네 같은 경우는 그쵸. 똑같이 분기별로 이제 꺾였지만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수혜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봤었을 때 꾸준히 상승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향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괜찮은 은행 관련주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관련 섹터, 어떤 섹터를 보시더라도 그 중에 대장을 알고 대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수적인 기업들이나 이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투자를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얘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나 그 이제 원자재의 이제 뭐 시세나 이제 동향 그리고 이제 뭐 가격의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 선물하시는 분들 뭐 글로벌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제 앞에 간략하게 섹터에 대해서 금융 섹터, 거기서 은행 관련 섹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네, 2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주식, 뭐 코인, 선물할 것 없이 이런 기술적 분석은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초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셔야 적어도 이 시장 대응을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자, 그동안에도 이제 제가 좀 많은 얘기를 이제 좀 드렸었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뭐 반복할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고 갈 게 많은데,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음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삼각수렴 형태로 보는 거예요. 자, 삼각수렴 형태. 어떤 거의 삼각수렴 형태인가요? 자, 상단 추세선. 캔들을 돌파하지 않는 상황. 지금 딱 보시면, 옆에 딱 보시면, 지금 캔들을 돌파하고 있지 않죠. 이 추세, 빨간색 선은 결국에는 캔들을 하나도 돌파하지 않고, 여기 돌파했잖아요. 아,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가 보자는 거죠. 수렴 형태. 그리고 저점에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왜 두 가지 추세선을 쓰나요?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아, 지금 현재 추세가 정확하게 매수냐 매도냐를 판단하기 힘들 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30분 봉상으로 지금 보낸 내용인데 나스닥 선물 30분 봉상이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저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계속적인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매도 추세가 남아 있네요.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이제 수렴 형태를 좀 활용을 하고 추세선 두 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기준으로 지난주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리딩을 하고 대응을 했었던 자리값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수렴 형태 돌파 자리값을 보면서 가져가면 된다. 그럼 그 방향성 발산을 한다. 그동안 강하게 변동성을 주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만 변동성을 굉장히 줄여 나갔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구간이든 하락 이탈을 하던 상방 이탈을 하던 그 방향성대로 대응을 하자. 추세 자체가 강하게 나와주는 초반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따라서 강하게 대응을 하자가 정답이에요. 그럼 한번 보실게요. 쭉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주는 미장 오픈 시간대 딱 맞춰서 나와준 추세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죠. 그럼 얘는 어디까지 대응을 하나요? 지금 현재 추세선을 쭉 보시면 이탈했던 추세선은 없애버리고 이 추세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수렴 형태 없어졌네요. 이 추세선이 없어지고 저점 기준에 있었던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까지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구간대를 하지만 요건 단기간에 이제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조금 가져가면 힘드니까 그 전에 있었던 평행한 부분 라인대를 1차적으로 목표가로 잡아두고요. 그러면 500 초반, 400에서 지금 400 후반에서 500 초반이죠. 그 다음에 고점 자체를 딱 밟아보면 600이에요. 그러면 한 계약 기준으로 선물 한 계약 기준 얼마인가요? 100포인트면. 거의 200만원 넘죠. 2000불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상승이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의 대응 자체는 뭐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상승 여력이나 윗꼬리 아랫꼬리 잡아주면서 조금 변동성을 주는, 지금은 30분 봉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캔들로 양봉으로 갔지만 뭐 1분 봉이나 5분 봉으로 쪼개서 보면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을 그래도 꾸준히 해줬었다. 처음에는 거래량만 가지고 힘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수렴 형태를 끊는 타이밍이 이 구간대 나온다. 얘네는 무조건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금 현재 채널 라인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 왔죠. 이렇게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 온 상황에서 지금 상승 그리고 하락, 그렇죠? 이 안에 추세에서 지금 대응 자리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추세선은 지금 색깔을 제가 다르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란색이랑 똑같이 파란색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얘네 두 선을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자, 이미 추세가 돌파했다 그러면 무조건 바로 지우는 것보다 이유 대응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 거래량 터졌던 이날 하루 같은 경우는 돌파 자리 값을 보면서 매수 대응을 했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그러면 이 다음 대응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제 캔들이 있고 추세선이 있습니다. 어떤 추세선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캔들이 계속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캔들이 이렇게 있어요. 변동성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주가가 이제 흔드는데, 어쨌든 이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파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돌파 자리가 나오고 넘어가는 거를 이제 뭐 브레이크아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 자리가 브레이크아웃, 원웨이로 이제 쭉 올라간다.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쭉 다시 이 추세선을 말아 내리는 경우가 있겠죠. 1번, 2번. 그쵸?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추세선을 터치를 하고 넘어가는 관점. 제가 이거는 조금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다가 지금 이제 변동성을 이제 계속 안고 가고 있죠. 위든 아래든 가져가다가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다시 꼬꾸라지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어올리냐, 아니면 다시금 이 추세선을 밟고 넘어가냐. 그럼 이 3번 자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제가 리딩에서도 이제 관점을 잡고 매매 시 관점을 가장 많이 잡는 구간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파란색 추세선 같은 경우는 저항 추세선이죠. 캔들이 이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를 맞고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되고, 기준 추세가 되고 하락에 대한 기준 추세선이 됐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으면 캔들이 돌파를 해서 가격이 돌파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아 맞다, 나 이 추세선 저항선이지, 저항선이지 하고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돌파를 해줬잖아요. 돌파를 해준 관점에서 이제는 캔들의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로 바뀌는 거죠. 이 기준 추세선이.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더 이상 저항 아니야. 이제 돌파니까 이제 지지야. 지지 구간이야. 이제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단기 급등으로 쭉 지금 원웨이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상승폭도 굉장히 크고요. 흔들리는 변동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영어로 이제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자리 확인, 자리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고, 맞아, 이제 나 여기 지지 구간이지 하면서 이제 들어 올리는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금 그 추세선 터치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레벨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상승 추세도 똑같아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으면 캔들이 여기 있다가 똑같은 해석으로 보면 퉁 꺾였다가, 그쵸? 1번, 그리고 다시 재돌파 상승 있을 거고 2번. 자, 3번 자리는 여기서 저항, 다시 3번. 이전에는 지지 구간을 했다가 하락 돌파를 했어요. 다시금 나 다시 올라갈 거야. 선아 지켜줘, 지지해줘 하는데, 이제 저항이야 하면서 꼬꾸라지겠죠.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00%는 아닙니다. 모든 자리가 100%가 아니고 지금처럼 1번, 2번, 3번의 확률이 있는데, 그럼 이 자리값에선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구간이겠죠. 매매 관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나스닥으로 좀 돌아서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수렴 형태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아까는 여기서 채널 라인 때 그으면서 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도전 자리가 나오는 거죠. 하락 이탈을 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어 올릴지.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잘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서는 돌파가 나왔죠.
상승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란색 기준선을 보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 선은 이제 바꿔야 되겠다. 보라색으로. 그래야 좀 구별이 되겠죠. 자, 파란색 선을 돌파했죠. 돌파를 하다가 얘가 딱 보시면 기가 막히게 여기 구간을 다시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얘 상승을 하는데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저점을 정확하게 터치했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자리 확인. 나 이제 다시 원래 저항선으로 돌아갈래 하면서 내려왔는데 여기 구간에서 아니야. 이제는 지지 구간이야 하면서 들어올리는 폭이 상당하죠. 또 타이밍 맞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시점과 더불어서 지지가 확인되고 넘어왔었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에서는 매수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매수 대응이 나왔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테스트를 하면서 정확하게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또 판단할 부분이 뭔가요? 그 다음에 판단할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졌던 이 보라색 추세선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퉁 하락 이탈했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했죠. 하락 이탈했다가 다시금 상승 전환을 했으면 나 매수인데 하면서 여기서 아니야 너 매수 아니야 하면서 다시금 저항이 나오죠. 리테스트. 여기서도 리테스트, 여기서도 리테스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기 대응을 했었을 때는 여기 앞전의 방향성은 여기 구간 터치하기 전까지 매수 대응, 그리고 이 고점에서 저항할 때는 매도 대응으로 해서 이 구간대에서 이제 승률 100%로 대응 자리를 봤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다시 꺼져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한 번 이제 잘 가져갔다가 그 다음 대응 자리 값은 어떻게 보나요? 그러면 이미 볼 자리값들은 다 봤기 때문에 이후 대응 자리값 같은 경우는 돌파 템포로 계속적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장의 해석을. 그래서 과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는 트레일링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3부 마저 진행할 텐데요. 3부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많은 정보, 유익한 내용들, 그리고 제 선물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 질문 있으면 항상 뭐든지 100% 답변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 오신다라고 하면 김봉 칼리방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지금 아래쪽에 링크 있죠? 네, 링크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많은 다양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교육 시간에는 이제 좀 트레일링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었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트레일링. 자, 오늘 1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 금융 관련 섹터주, 거기서 이제 은행, JP 모건이랑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이제 뭐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제 현재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수렴 형태에서 이제 뭐 리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장,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일링 매매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뭐 요거는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장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 짧게 스캘핑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같이 똑같은 활용을 하면서 특정 라인대 어떤 라인대를 이제 저항 돌파를 한다, 그 라인대를 이탈을 하면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거기서는 뭐 청산을 보던 아니면 이제 수익 실현하던 아니면 정리를 하던 손절을 보던 이런 구간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단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가장 기초적인 트레일링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분봉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정말 여기서 단타로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갔을 때 선물 같은 경우, 그쵸? 코인 선물 같은 경우도 똑같고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이제 많이 보죠. 그러면 특정 라인대, 뭐 전고점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이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는 자리값이 나온다 라고 했었을 때 이런 구간대가 이제 트레일링 자리값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정말 단기적으로 가져가고 내가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소, 저는 일단 가장 최소예요. 가장 최소로 보는 자리값은 5일선, 이 검은색 선이 5일선인데 1분 봉상 5일선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렇죠? 이 자리값을 이탈하지도 않는데 청산을 한다? 이건 조금 아니겠죠. 어느 정도. 선물을 아무리 단타성 대응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좀 강한 추세가 나왔을 때는 그냥 좀 끌고 가기 편해요. 그래서 이탈 없이는 내가 계속 들고 갈 거예요 하면 최고점에서 못 팔겠죠. 최고점에서는 목표가가 있으면 팔 수는 있어요. 운 좋게.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가져갈 때는, 자, 이탈 자리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청산 자리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는 못 팔아 하더라도 내가 진입했던 가격에 이 상승분을 그래도 끌고 가는 관점, 내가 어느 자리값, 일단은 뭐 원래 이제 주식에서 스탑 트레일링 기능 같은 경우는, 자동 트레일링 기능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고점 대비 뭐 3%대 이제 손실을 보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자리값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른 다음에, 그쵸, 2% 1%대 하락을 했었을 때 그냥 자동 청산되게 하는 기능들,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약간 수동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추세선보다 더 강력한 게 저는 5일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5일선이 있고요. 중심값인 21선이 있죠. 그럼 이 사이에 추세선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청산, 2번 청산, 3번 청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러면 지금 같은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청산을 했었을 때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딱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값이 나온 거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딱 하면 뭐 14,874, 그리고 여기는 14,847, 74, 47 뭐 빼면 얼마 안 되죠? 30도 안 되죠. 30포인트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단기적인 흐름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보다는 더 상승할 거로 예측이 되고 단기적으로 내가 요거만 이탈했다라고 지금 청산 보기에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30포인트 이상까지 지금 확보를 본 상황에서 지금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이동을 해서 같은 기간대 이제 5분봉에서 동일 기간대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탈을 보여줬던 자리값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음봉만 나와주고 5일선을 지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값은, 그쵸, 5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5분봉으로 봐서 여기까지 이제 딱 끌고 갔으면 뭐 816에서부터 887,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70 이상을 지금 끌고 간 자리값이죠. 70포인트예요. 근데 나는 이것만 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더 끌고 가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구간대에서도, 그렇죠, 30분봉이나 15분봉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0분봉으로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같은 동일 기간대에 이제 흐름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30분봉상, 그쵸, 5일선 이탈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는 관점이 이제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뭐 1시간봉, 계속 여러분들이 그 기간값을 늘리면서 계속적으로 트레일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1차적인 트레일링. 뭐 장기 이평선을 보면 되잖아요, 칼리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저는 심리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차트를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거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끌고 가면서 이 파동을 다 견디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정말 이제 매매한지도 모르고 잠들었다가 와서 보니까 결과값이 이런 거다요.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니면 이 구간대에서 들어갔는데 내가 본절보다 수익을 크게 봤었던 자리값에서 이탈을 하고 다시 넘어가는 이런 자리값을 버틸 수 있다? 몇 명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저런 트레일링 매매 기법을 해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5분봉까지만 하는 게 여태까지 수익비나 이렇게 좀 트레일링을 끌고 갔었을 때 굉장히 좋았다. 뭐 100번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손익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고 어떻게 보면 계산상으로 이렇게 가져갔을 때 좋았다. 30분봉이 좋았다. 15분봉이 좋았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쨌든 그렇게 길게 끌고 가고 제가 리딩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 때 저는 어쨌든 저의 맥시멈은 5분봉이에요. 정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단타성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한 5분 정도 선에서 5일선 이렇게 상승폭 가져갔었을 때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더 가져가고 개인 매매 관점으로 뭐 손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브로드하게 가져가시는 분들 그리고 계약수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그 외에 좀 마이크로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더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계약수를 조금 이걸로 장난을 많이 칠 수 있는 분들 나는 적어도 막 한 100계약 정도는 좀 운영을 해야 아니면 뭐 100계약 너무 많죠. 그냥 한 50계약은 좀 운영을 해야 어디 보면 하나, 두 개 이제 뭐 던져 보면서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5계약, 뭐 10계약씩 밀어 넣으면서 탈출 자리 잡고 이런 거를 너무 잘해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계약 기준으로 그냥 기준 포지션을 들고 가는 관점에서만 지금 같은 개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일링 매매 기법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도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방금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자, 지금 구간대가 이제 하모닉 패턴이 완성됐었다라는 가정하에, 자,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자, 하모닉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져갈게요. 자, 예를 든 거요. 지금 일단은 급작스럽게 이제 말씀드리는 트레일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확고하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제가 이제 하모닉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내용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처럼 그쵸, 이 W자 반등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나와주는 패턴 흐름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식에서도 써서 좋고요. 이 하모닉 패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시황이나 이런 부분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좀 익히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한테 많은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점.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W자 반등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W자 반등 패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런 W 패턴에서 나와주는 움직임인데 뭐냐 각각에마다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프로젝션 값이 있는데 이런 게 수학적으로 딱딱딱 다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라고 했었을 때, 자, 5일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매매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이 D지점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을 여기 자리값을 예측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점에서부터 이 상승폭을 예측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관점이 나오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진짜 하모닉 패턴을 보면서 가져갔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를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져가냐? A와 D 지점을 잇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제가 초반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0.382 구간이 1차 청산 구간이에요. 여기가 1차 청산 구간이에요. 0.618 자리는 2차 청산, 올 청산 자리 구간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구간을 터치했던 자리값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마디선으로 이제 이렇게 그어주고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고점에서부터 캔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끌고 갔었을 때 이제 처음에 단기적으로 딱 1차 청산해서 나는 다 가져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서 딱 수익 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2차까지 볼 거면 여기서 수익 보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완벽한 하모닉 패턴이 아니니까 이제 뭐 결과값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자, 고점 대비 여기를 자리를 잡고 여기 자리값까지 주는 자리값들을 추세선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락 추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부터 이 하락 추세를 가져가는 이탈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갖고 나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트레일링 매매 기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자리값을 이제 가져가고 내가 2차까지 봤는데도 욕심이 더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서 일단 뭐 절반 청산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죠. 절반, 그리고 여기서 올청산. 근데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딱 보시고 이 추세선이 만들어졌죠. 고점 대비 이렇게 해서 한번 이탈 구간, 그 다음에 끌고 가는 자리값. 그럼 이거를 왜 만들어 놨냐요? 아까처럼 얘가 5일선의 기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 추세선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끌고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매도 포지션이겠죠. 매도 관점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탈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청산이 나왔었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트레일링에 대한 기초 내용이고, 우리가 단순히 파동을 보면서 그 현재의 매수세, 매도세를 보고 좀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힘 자체가 좋은 거래량이 받쳐주는 그런 시간대에서의 자리값은 조금 이거와 다르게 단기적인 관점과 한 5분봉 정도까지만 좀 지켜보는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진정한 어떻게 보면 트레일링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특정 자리값을 여러분들이 딱딱 집어낸 다음에 만들어지는 추세선을 그어주고, 여기라 할 때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드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거죠. 포지션을 계속 묶어두면서 가져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나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상관없이 결국에는 이 파동들을, 결국에는 이 상승 파동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낙폭, 이게 일봉상 아니면 뭐 주봉상의 낙폭인데 이게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가정하면 이 변동성을 계속 버티면서 있을 수 있냐. 그냥 막연히 매매가 아니고 정말 기술적 매매를 했었을 때 어떻게 버텨주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30틱 먹을 거 100틱 먹는 거고요. 100틱 먹을 거 200틱, 300틱 먹을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저한테. 정말 이제 손실 볼 때는 손절가나 이런 특정 라인 때, 그리고 너무 아깝죠, 마이너스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값들을 이제 좀 못 가져가고 잘 안 가져가는 부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결국에는 손익비로 따졌을 때는 손절은 조금 가져가고, 확실히 가져가고, 수익을 쭉 길게 뽑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가져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관점을 홀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심리상 저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트만 본다고 하면 벌렁벌렁해요. 그냥 나스닥만 본다고 하면 변동성 클 때. 근데 이렇게 목표가가 있고 정확하게 어디 터치 구간대까지 희망이 있고 자리값이 있다, 그리고 어디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봐야 된다, 이런 확고한 자리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트레일링까지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